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편으로 들어가서 8장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채권시장을 살펴보면서 이자율이 무엇이고, 또 이자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리스크 스트럭처라든지 텀 스트럭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엔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배운 어떤 자산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시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바로 외환시장이에요. 근데 이 외환시장은 우리 나중에 학기 말에 가까워졌을 때, 왜냐하면 외환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을 모형을 이용해서 환율의 결정도 보고, 또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환율 결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화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몰아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두 번째 편은 사실은 금융기관과 금융위기, 금융안정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8장에서 여기 제목이 Financial Structure, 어떤 금융 구조에 대한 분석, 기초적인 분석들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에는 아마 이제 신판에서는 금융위기 부분이 뒤쪽으로 빠졌는데, 옛날 판에서는 8장 다음에 9장, 10장이 금융위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9장이 선진국에서의 금융위기, 10장이 개발도상국, 신흥국에서의 금융위기, 그리고 11장에 가서 이제 은행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12장에서 뭐 금융규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8장을 공부한 다음에 9장, 10장은 좀 뒤로 빼고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을 먼저 공부하고 11장, 12장을 공부하고 다시 9장, 10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내가 밖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보강을 계획을 잡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혹시 내가 잊어먹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이제 중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숙제도 좀 내고, 그 다음에 시험 날짜도 좀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8장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첫 학기 초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금융시장의 결국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을 하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자금의 여유가 없이 그 대신에 어떤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경제 주체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것을 그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금을 모집해서 그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담당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그냥 저축을 하는 사람과 투자를 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잘 연결시켜주는, 가장 잘 연결시켜준다는 것은 그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제 주체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금융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직접 금융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접촉을 해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회사가 회사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하면
그 회사채를 수요하고자 하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으로 회사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회사채 시장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간접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저축을 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 가운데 금융중개기관이 존재를 해서 내가 저축한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금융중개기관이 그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급하고 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간접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금융중개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예금한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은행이 이것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주체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 은행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예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산이 되지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다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금은 은행에게 입장에서는 부채가 돼요. 그래서 예금의 형태로 부채를 발행을 해서 은행은 자금을 모집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겠죠. 돈을 돌려받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자산이 될 것이고, 반면에 돈을 빌린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이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예금 측면에서도 사실은 자산과 부채가 일치를 하고 대출에서도 역시 자산과 부채가 일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이제 렌더와 세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렌더는 자금을 빌려가는 사람이고 세이버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렌더 세이버는 사실은 조금 전에 내가 가게가 저축을 하면 기업이 자금을 빌려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가계대출이라고 생각하면 가게 역시도 자금을 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게는 렌더이자 세이버가 될 수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자금을 대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남는 자금을 은행에다 예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도 렌더이자 세이버가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예금을 할 수 있고 또 대출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을 빌려간다 그러면 주로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직접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렌더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정부가 뭔가 세금을 걷었는데 그 세금을 지금 당장 쓰지 않고 조금 이따 쓴다 그러면 중간에 저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세이버라고 하는 것은 가게가 되고 렌더라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자금을 저축하는 사람부터 그 돈을 사용하자는 사람한테 연결해 주는 것이 왜 경제에 중요하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한다. 즉 그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어떤 생산 수준을 늘리고 부가가치 수준을 늘리고 뭐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동시에 이런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외에도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축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 시점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이 금융이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역할이 되겠어요. 만약 금융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소득이 많을 때 그냥 집에 장롱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그걸 쓰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도난이나 이런 분실의 위험도 없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 이제 일정한 수익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시점을 조절하는 역할도 역시 금융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미시킨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이게 좀 사실은
좀 오래된 것이기는 한데 과거에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 네 나라에서 기업들이 여기 이제 non-financial business라고 쓴 것이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일반 기업들이 자금을 어디서 융통했는지, 어디서 조달했는지를 비중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막대 그래프의 제일 왼쪽에 있는데 은행 대출 18%, 비은행 대출 38%, 채권 32%, 주식 1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미국의 일반 기업들이 모은 자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 18%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했고 38%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38%, 채권 발행을 통해서 32%, 주식을 통해서 11%를 자금을 조달했다 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주로 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가장 자금을 조달을 많이 했어요? 비은행 대출을 통해서 가장 많이 했죠. 38%.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많이 했고, 그리고 은행 대출은 18%, 주식이 1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림을 네 나라를 비교해보면 미국이 약간 좀 특수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독일을 보면 어때요? 독일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76%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행 대출이 가장 중요한 자금 소스가 되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 대출이 가장 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가장 크고 반면에 우리 채권이나 주식을 보면 독일은 각각 7%, 8%밖에 안 돼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심지어 캐나다를 보더라도 은행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아마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캐나다를 보면 캐나다는 사실은 독일과 미국의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은행 대출이 가장 많지만 또 반면에 채권이나 주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비중도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죠? 아주 많이 높진 않지만 조금 더 높고 은행 대출은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좀 비중이 작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금융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여기 같으면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이 되겠죠. 그 외에 그 밖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처럼 좀 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과 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으로 나눠보기로 해요.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직접 금융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채권의 비중이 32%, 주식의 비중이 11%니까 합쳐봤자 43%밖에 안 돼요. 절반이 안 되고 있죠.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은 대출이에요.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대출이고 그렇지만 시장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은행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채권과 주식의 비중이 조금 높다. 직접 금융의 비중이 조금 높은 나라.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금융 시스템을 시장 중심과 은행 중심으로 나눠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중심인 국가도 대출이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방법이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의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을 우리가 시장 중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해서 이 나라가 시장 중심이냐 금융 중심이 은행 중심이냐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류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시시각각으로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굳이 분류를 하자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앵글로색슨계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시장 중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유럽에서 이제 대륙계 국가들, 독일, 프랑스, 스페인, 기타 등등과 같이 대륙계 국가들이나 일본, 그리고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보다는 은행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냥 먼저 힌트를 하나 주면, 시장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냥 정부가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시장 중심으로 간다, 은행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즉 채권 시장이 발달해야 되고, 이 채권 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뭐 법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에 맞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영미법계, 앵글로색슨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시장에 상대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서 시장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들은 주로 은행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 표에서부터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금융시장 들으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먼저 주식시장부터 머리에 확 떠오르기가 좋은데, 좀 전에 그림을 보면 실제로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 저축으로부터 투자로까지 연결시켜준다는 효율적인 자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주식은 정말로 안 중요한 시장이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밖에 안 되니까 전체 자금 조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채권을 합쳐봤자, 두 번째로 채권을 합쳐봤자 소위 말해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 내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을 봐도 미국 가장 비중이 큰 미국도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주식과 채권을 합쳐봤자 전체 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미국도 이럴지언정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따라서 자금 조달은 주로 간접 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조금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이 43%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3%라는 숫자 자체도 굉장히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과대포장되어 있는 숫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미국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발행된 회사채가 가계가 직접 회사채를 들고 있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의 경우 회사채가 발행이 되면 그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투자를 해요.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 조달이 가계에서부터, 실제 저축하는 사람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4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금융중개기관, 특히 은행이 이제 외부 자금을 기업들이 조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는 70%, 80%에 이르는 정도로 은행 대출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국가들 따라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은행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 나머지 4개 금융 구조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팩트 중에서 이런 나머지 4개는 우리 표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림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다섯 번째로는 금융 시스템은
경제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규제가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BIS 비율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우리 아까 채권 시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까지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 결정되는 이론을 봤는데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회사채라는 것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소수의 기업에 불과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뭐 스타트업을 해서 회사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안 사니까.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대기업, 또 역사가 오래된 우리가 업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사가 좀 오래돼서 잘 알려지고 레퓨테이션이 있고 또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만이 사실은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담보라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이를테면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주세요. 할 때 우리가 사려고 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 잡히고 자금을 빌리는 거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큰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담보 없이 이 대출을 받는 걸 우리가 신용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대출 계약서나 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된 사실은 그런 서류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여기에서 뭐뭐는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것이 마지막 베이직 팩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8가지 팩트를 주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왜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직접 금융보다는 은행 대출을 통한 간접 금융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지, 왜 어떤 나라에서는 채권 시장은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한지, 왜 은행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규제가 심한지, 왜 대기업만이 큰 기업, 잘 알려진 기업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2가지 금융과 관련된 코스트, 비용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위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비용,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되겠어요. 트랜잭션 코스트는 사실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하고 금방 넘어갈 것이고,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가장 중심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가장 그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좀 이따가 얘기할 정보 비용이라는 것이 되겠어요. 사실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하는 걸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비용이 다 발생을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주식을 사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를 사주세요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붙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수수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사주세요 하는 경우와 1000주 사주세요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주식의 수는 또는 금액은, 거래 금액은 10주와 1000주면은 100배가 차이가 나는데 거래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왕 살 거면 큰 단위로 사는 게
단위당 평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살 능력이 없어요. 한 주에 뭐 몇백,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교실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다 모아서, 돈을 투자할 자금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사면, 그러면 한 사람당의 거래 비용, 한 주당 거래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이제 서로 연락도 안 할 텐데 모여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연락할 거예요. 연락하세요. 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여담이지만 졸업하면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과에서 전부 다 하고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은 연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점차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자주 만나다가 한 40대가 되면 만나는 횟수가 점점 뜸해져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내 나이쯤 되면 다시 이제 좀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40대 이럴 때가 제일 바쁠 때가 돼서 사실은 연락을 별로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대학교 친구도 있고 다 그럴 텐데 하여튼 졸업하고 자주 만나도록 하세요. 어디 가도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졸업하고 같이 만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또 의견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팔라 그러면은 일테 팔자, 어떤 사람은 팔자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의 돈까지 쫙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주고 그 투자에서부터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금융 상품 내지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냥 보통 펀드라고 부르고 더 정확한 명칭으로는 뮤추얼 펀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라는 것은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데, 자기가 투자한 만큼에 비례해서 돌려주는데, 우리가 아무 때나 그 펀드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펀드를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보는 보통 일반적인 펀드가 되겠죠. 그런 것을 오픈 펀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클로즈드 펀드라고 해서 뮤추얼 펀드 중에서 마치 주식처럼 내가 그 펀드에 가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식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그 펀드의 구자 수가 이렇다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팔 때 내가 그걸 사서 그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돈을 준다고 가입할 수 없는, 그리고 그 펀드에서 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에 있는 내 어떤 비중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주식처럼 파는 그런 것을 우리가 클로즈드 엔드 펀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뮤추얼 펀드가 있어요. 이런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래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이를테면 내가 10억 원이 있다 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 굉장히 잘 우리가 위험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뮤추얼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주식과 채권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험을 좀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금융 상품 또는 이걸 금융 상품이라고 해야 될지 기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 원래 이 뮤추얼 펀드는 아까 말한 특히 이제 클로즈드 엔드 펀드 이런 거는 펀드 자체에 이사회도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금융기관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금융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우리 정보에 관한 비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처음 봤다. 다 알아요? 다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경제학 입문 시간에 배웠어요? 미시 시간에 배웠어요? 왜 아무 대답이 없지? 자, 정보의 비대칭성, 우리 Adverse Selection이나 Moral Hazard에 대해서 자기가 좀 들어봤던 수업 시간에 좀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도 배워본 적 처음 들어본다,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손을 두 번 다 안 든 사람은 뭐지? 여러분들 아마 미시 2에서 배울 것 같은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앞으로 몇 주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asymmetric information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의 경제 주체가 있을 때 둘 사이의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다. 한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asymmetric information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쪽을 우리가 informed party라고 얘기를 하고, 모르고 있는 쪽을 우리가 uninformed par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asymmetric information 문제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adverse selection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moral hazard라는 게 있어요. 이 말들은 좀 들어봤죠? adverse selection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hidden characteristics라고 이렇게 가로 속에 써놨어요. 숨겨진 속성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어떤 경우에 드러나냐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팔고자 하는 또는 사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이를테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나는 그것을 사려고 하는 나는 그 물건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트랜잭션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또 하나는 모랄 해저드라고 하는, 또는 이것을 이제 히든 액션이라고, 숨겨진 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좀 전에 어드버스 셀렉션과 달리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이거는 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adverse selection 봅시다.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예가 조지 에클러프가 논문에서 쓴 소위 레몬 프라브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을 조지 에클러프가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들어서 adverse selection을 처음 얘기를 했어요. 이 조지 에클러프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금 미국의 페드의, 미국 중앙은행의 총재인 자넷 일렌이라는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adverse selection,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가지고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미국 중앙은행 총재지만 사실 와이프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 훨씬 더 전에 성공했던 사람 남편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경제학에서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금융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어요. 자,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들었으니까 중고차 시장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고차 시장에, 우리가 뭐 중고차 시장이라 그래서, 이런 어떤 회사가 이제 중고차를 거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중고차를 사고 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어떤 동네에서. 자, 그래서 내가 중고차 시장에 차를 사러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데 이제 가보면 조금 이제 아주 그냥 서울 중심가처럼 이런 큰 대도시가 아니면 이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집 앞에 차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차 위에다가 얼마 이렇게 해서 뭐 for sale 써놓고 뭐 $5,000 이렇게 써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내가 팔려고 내놓은 차다라는 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내가 차를 사러 갔어요. 차를 사려고 해요. 중고차를 사려고 해요. 바이어가 있는데 이름을 씁시다. 나라 그러지 말고 스티브라고 하는 바이어가 이제 그 마을에서 차를 사려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내놓은 차들을 이제 구경하러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차가 2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의 셀러가 있는데 존이라는 사람과 피터라는 사람이 차를 팔려고 내놨는데 두 차가 우연히 보니까 똑같은 차예요. 완전히 색깔이나 모든 게 다 똑같은 그런 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존은 자기 차를 한 $5,000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터는 한 $6,000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7,000라고 합시다. $7,000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피터는 자기 차를 평가하기에 이 차, 내 차는 굉장히 좋은 차, 괜찮은 중고차긴 하지만 괜찮으니까 $7,000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존은 한 $5,000만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 바이어라는 스티브가 존이 내놓은 차와 피터가 내놓은 차가 어느 차가 괜찮은 차고 어느 차가 못한 차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렇죠. 차를 여러분들 여기 이제 면허증 있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를 자기가 뭐 몇 년 동안 뭐 길게는 5년, 10년 동안 타보면은 운전을 직접 하면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5년을 탔는데 굉장히 좋다. 근데 이게 가끔 보면은 어떤 고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내용들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몇 년 타봐야지 알지. 이 차가 가끔씩 뭔가 문제가 일으킨다 그런 거를 그냥 봐서는 전혀 알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차의 속성에 대해서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차의 속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차 주인과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냥 겉으로 봐서 색깔이 어쩌고 이게 몇 년도식이고 뭐 이런 거는 알지만 실제로 그 차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 왔는지 어떤지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존이 팔려고 하는 차가 별로 이렇게 좀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 차고 피터가 팔려고 하는 차는 그런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차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피터가 팔려는 차의 가격이 $7,000로 좀 높게 형성이 될 거라고 그 속성을 전혀 안다 그러면 스티브는 이거를 $7,000을 치고 피터 차를 사든지 $5,000을 주고 존 차를 사든지 뭐 이러면 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문제는 스티브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차의 속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차가 좋은 차고 어느 차가 그렇지 못한 차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스티브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대충 평균적인 정도의 가격 5,000이나 7,000의 평균적인 정도 가격만을 지불하려고 할지 몰라요. 6,000불 정도. 스티브가 알고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좋은 차, 하나는 나쁜 차,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충 평균적으로 한 6,000불 정도는 지불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이 아마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형성이 될지 몰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이 6,000불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피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는 내 차는 7,000불의 가치가 있는데 시장 가격은 6,000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차를 안 팔려고 하겠죠. 에이, 내가 몇 년 더 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반면에 좋은 입장에서는 난 내 차는 5,000불만 받으면 되는데 시장 가격이 6,000불이네. 이게 웬 횡재냐. 얼씨구나 좋다고 시장에다가 팔려고 할 거예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차들은 대부분 다 뭔가 좀 못한 차들만 남게 되겠죠. 그죠? 좋은 차들은 시장에서 다시 나가버려요. 이걸 우리가 에클로프의 논문에서는 이런 거를 피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레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몬이란 말이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좀 후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에클로프가 레몬 프라블이라고 얘기한 것은 시장에 남아있는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다 가격에 비해서 좀 못한 놈들만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레몬 프라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장에 남아있는 건 전부 레몬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스티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시장에 남아있는 건 전부 레몬이니까 내가 이놈을 사느니 뭔가 좋지 못한 차를 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럼 중고차를 사느니 차라리 내가 좀 더 기다려서 저축을 많이 해서 새 차를 사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장이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시작부터 차의 속성에 대해서 바이어와 셀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이제 에클로프가 얘기한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어드버스 셀렉션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 어드버스 셀렉션이라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를 하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레몬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어드버스 셀렉션이 되겠어요. 두 번째 예는 이제 여기에 의료보험에 대한 얘기가 됐어요.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에 대한 가입자가 있을 거고 보험회사가 있을 거예요. 둘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까?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보험회사는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의 내가 이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나는 내 건강 상태에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한 달에 이를테면 보험료를 뭐 10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나보다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달에 이를테면 20만 원을 내고도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나는 20만 원까지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차라리 내가 아픈 병원 가면 되지. 내가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씩 정도까지 낼 용의가 있지만 20만 원 도저히 낼 용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험회사는 누가 건강하고 누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 전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를테면 보험료를 대충 40 몇 세의 남성의 어느 정도면 한 15만 원 정도로 그냥 책정을 해버려요. 보험료를 책정을 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10만 원만 낼 용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15만 원으로 책정되면 난 보험에 가입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다른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는 사람은 이제 15만 원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됐으니까 좋다 하고서 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만 가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역시 어드버스 셀렉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드버스 셀렉션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실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드버스 셀렉션 때문에 뭔가 시장이 잘 형성이 되지를 않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여러 가지로 고안이 됐을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그널링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스크리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인포음드 파티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보를 밖에 주는 행위를 우리가 시그널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좋은 차를 팔려고 하는 피터는 내 차는 굉장히 좋은 차다라고 해서 뭐 이를테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던 거라든지 새로 부품을 간 거라든지 뭐 이런 증명서들을 첨부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그널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또 이런 중고차 매매 기관, 그런 회사에서는 이 중고차에 대해서 뭐 보증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시그널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하는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시그널링이 되겠어요. 첫 번째 목적은 물론 여러분들의 휴먼 캐피탈을 높이는 게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이지만, 그것 말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고서 졸업장 안 준다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 과목을 4년 동안 A+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졸업장을 안 준다. 그러면 아무도 여기 와서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A+라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이 졸업장이에요. 그죠? 졸업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갈 때 내가 여기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졸업장을 제시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일종의 여러분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만 회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장이라고 하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표라고 하는, 또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그런 것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시그널링이죠. 여러분들의 속성을 갖다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 것이 시그널링이 되겠어요. 만약 이런 시그널링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 원서를 냈는데 서울에서 10,000명이 지원을 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졸업장, 어디 학교를 나왔다는 것도 없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떤, 이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이름만 딱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회사가 어떻게 뽑겠어요? 그냥 제비 뽑기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좋은 사람을 뽑으려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운에 의해서 뽑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거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라 하고서 시그널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이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측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시험을 본다, 입사 시험을 본다. 그것은 스크리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가려내고자 하는 행위,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련 건강 진단서 같은 거를 요구를 한다든지, 또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차를 몰고 내가 아는 검사소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스크리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널링이나 스크리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선택의 문제를, 어드벌 셀렉션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성적증명서를 내고 졸업장을 내고 자기소개서 뭐 기타 등등 많이 다 내봤자 여러분에 대해서 회사가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어드벌 셀렉션과 이런 문제들이, 역선택의 문제가 시그널링이나 스크리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완벽한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벌 셀렉션을 했으니까 모럴 해저드를 봅시다. 도덕적 해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거는 사실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국민윤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아까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였는데 모랄 해저들은 계약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해서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여러분들의 의무는 회사를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출근을 한 다음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인터넷 컴퓨터를 켜고 전날 일어났던 스포츠 결과를 좀 한 1시간 정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슬슬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커피 한잔 먹고 남학생들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 한 대 피고 내려와서 좀 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먹으러 나간 다음에 1시 반쯤 들어와서 낮잠을 조금 자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를 그냥 농땡이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죠? 이런 것이 모랄 해저드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월급이 똑같다 그러면 가장 최적이에요. 그죠? 최적인데 여러분들의 효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면 회사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랄 해저드 문제는 항상 프린시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에서 여러분들은 에이전트고 회사는 프린시플이에요. 또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죠. 그죠? 주식회사 같은 게 주주가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면 회사의 사장들, 이를테면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이 에이전트가 돼요. 에이전트는 프린시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경우 이런 것을 모랄 해저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랄 해저드 문제를 여기 어드벌 셀렉션을 레몬 프라브룸이라고 했듯이 이거는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라브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주인, 대리인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라브룸이라고 이렇게 모랄 해저드 프라브룸을 얘기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결국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라브룸이라는 것은 프린시플이 에이전트를 항상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히든 액션. 여러분들이 농땡이를 부리든지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항상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고용 문제, 그죠? 고용주는 프린시플이고 노동자는 에이전트인데 고용주가 노동자를 100%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중간에 농땡이를 부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모랄 해저드 문제가 되겠어요. 인슈런스 문제도 이건 이제 화재 보험 얘기인데 이것도 비슷한 예고이고. 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프린시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가장 첫 번째 얘기는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근데 회사에 이를테면 사장이 여러분들 책상 옆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의미에서의 모니터링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집에 이제 유모를 고용을 했을 경우에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인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거시나 이런 데서 이걸 efficiency wag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efficiency wage를 주게 되면 즉 임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농땡이를 적게 할 것이다. 왜? 만약에 그러다 걸려서 잘리게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을 높게 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efficiency wage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성과급 문제, 그러니까 그 성과급을 주더라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1년 끝나고 나서 연말에 지급한다든지, 그래서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그만큼 적게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역선택과 모럴 해저드 문제, 도덕적 해이지 문제를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채권시장이라고 하는 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고차 시장하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을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어느 회사 채권을 사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어드벌 셀렉션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회사는 자기 자신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건전한 회사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지, 망할 확률이 어떻게 얼마나 큰지 뭐 이런 것들을 회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리스크 스트럭처에서 봤던 소위 말해서 디폴트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근데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회사가 있고 하나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해요. 대충 보니까 좋은 회사는 왜냐하면 회사가 건실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한 2%, 왜냐하면 디폴트 리스크가 낮으니까 한 2% 정도의 이자율을 주고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이 좀 문제가 있는 회사는 한 4% 정도의 이자율을 주더라도 채권을 발행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디폴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채권을 사야 되는데,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고 어느 회사가 나쁜 회사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 한 3%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대략 한 3% 정도 이자율을 보장이 되면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좋은 회사는 시장 이자율이 한 3% 됐으니까 나는 2% 이자율 갖고는 도저히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주고 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아웃이 돼버리고 나가버리고, 이 회사는 4%까지도 낼 용의가 있었는데 3%라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회사채를 발행을 할 거예요. 결국 회사채 시장에 남는 놈들은 전부 다 레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좀 못한 회사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채를 이제 남아있는 회사들은 다 나쁜 회사들이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 순간 회사채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얘기는 회사채 시장이 잘 형성되기가, 아까 말했던 중고차 시장처럼 회사채 시장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유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림, 왜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다른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출에 비해서 훨씬 적은지가 지금 이런 어드벌 셀렉션의 문제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 대출엔 어드벌 셀렉션 문제가 없느냐? 우리 좀 이따 다시 얘기를 언제 하겠지만, 은행들은 기업들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우리들보다 훨씬 적어요. 은행들은 두 기업이 어느 놈이 좋고 어느 놈이 못한 기업인가에 관한 정보가 우리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보통 투자자들에 비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은행의 경우에 더 작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 대출이 회사채 발행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출의 경우에도 완전히 이런 어드레스 셀렉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까 시그널링이나 스크리닝을 통해서 뭔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먼저 시그널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이제 회사가 나는 좋은 회사, 나는 어느 정도의 회사라는 자기의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서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특히 좋은 기업일수록. 그죠? 근데 회사가 직접 하면 잘 안 믿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기고 우리가 그것을 신용평가 회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신용평가 회사에서 회사가 개별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채권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이 신용평가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회사에 대한 평가 정보를 넘겨줬어요. 내가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뭐 한 100개의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신용평가 회사를 찾아가서 내가 수수료를 얼마 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 회사는 A, 이 회사는 AA, 이 회사는 BBB 뭐 이런 정보를 내가 받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일단 그것을 보고 오면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내 동생한테 그 정보를 가르쳐줘요. 야, 내가 돈 내고 가서 신용평가회사 가서 봤더니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어떤 회사는 나쁜 회사더라. 이 정보를 내 동생한테 가르쳐줘요. 그럼 내 동생은 그것을 또 친구한테 가르쳐줘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보가 막 공짜로 확산이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평가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등등 보고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복잡한 뭐 계량경제 모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장에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정보를 모으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그리고 그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이번 달에 했다고 이번 달에 이 회사가 AA를 받았다고 다음 달에 또 AA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계속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수수료 내려오는 사람은 한 사람 내고 정보를 가져갔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공짜로 정보를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죠? 내 동생이나 내 동생 친구들이 내가 낸 수수료, 나는 수수료 한 번만 냈는데 나는 프리라이더가 아니죠. 내 동생이나 내 동생 친구들은 전부 프리라이더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신용평가회사들이 다 망해버릴 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신용평가회사들이 고객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신용평가회사한테 돈을 내고 등급을 받아요.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용평가사에서 그 회사 평가 등급을 받는 그것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하나의 요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은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신용평가 회사에 가서 내 등급을 내가 돈을 내고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재벌 대기업 회사예요. 신용평가 회사에 가서 내가 돈을 내고 등급을 받는데 마음에 안 들어. 신용평가 회사에서 나한테 B밖에 안 줬어요. 그럼 너한테 안 와. 다른 신용평가 회사를 찾아가야죠. 등급을 더 좋게 주는 일종의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을 해요. 신용평가 회사와 기업 간에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좀 이따가 역시 이 얘기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정보를 모집을 해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런 정보를 파는 회사를 우리가 신용평가 회사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 하나는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있어서
이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바꿨더니 또 다른 문제가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항상 뭐 이를테면 현금 흐름이라든지 대차 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밖에다가 공표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역시 공시라는 것을 반드시 하도록 하게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회사가 그 정보를 내놓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정보, 좋은 정보는 당장 내놓겠지만 좋지 않은 정보는 좀 내놓기를 꺼려 하겠죠. 그죠? 그냥 꺼려 하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보를 왜곡을 한다든지 또는 공시를 안 한다든지 나쁜 정보를 발표를 안 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사기죠. 그런 사기 사건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여기 다음 예를 든 여러분들 이건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엔론이라고 하는 당시 미국에서 한 6, 7번째로 큰 회사였는데 회계 부정 사건이 2000년대 초반에 발생을 했어요. 휴스턴인가 이 텍사스에 있는 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회계 부정 사건으로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게 휴스턴이지. 여기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학생들 있어요? 여기 휴스턴의 야구장 이름이 엔론 필드였어요. 근데 엔론이 망하고 이제 야구장 이름을 바꿀 정도로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001년 말에 이런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용평가회사,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를 통한 공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엔론 사태에서 봤듯이 공시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신용평가사 문제에도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나 또는 이해상충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신용평가가 문제가 되는 게 2003년쯤에 우리 카드 사태가 되는 위기바스탄 카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길에서 막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한테 카드 발급을 막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LG카드였는데 LG카드가 지금은 이제 그때 파산이 되면서 다른 데로 넘어갔지만 그때 LG카드의 신용 등급이 막 카드 사태가 발생해서 LG카드가 문제가 많고 이제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러는데도 계속 등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LG카드가 신용평가사에 가서 고객인데 신용평가사에서 LG카드의 등급을 못 낮추고 있었던 거죠. 늦추는데 사실 낮췄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굉장히 빨리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은행이라는 데가 그나마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드버스 셀렉션의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데다. 왜냐하면 은행은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대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한번 대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 갚으러 다시 오고 얼마나 대출 갚는데 제대로 제 시간 맞춰서 대출을 갚는지 또는 그 대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갖다가 공시되는 것 이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과 은행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방법이 은행 대출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봤던 첫 번째 그림에서 은행 대출이라는 것이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은행 대출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담보라는 것을 제공해야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보가 있으면 이 대출 금액을 제대로 못 받더라도 최소한 담보 가치만큼은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야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